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이게 그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 시장이죠. 식품 시장, 소비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장별로 종목이 나옵니다. 그 종목에 대한 것들을 또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각 장별로 소개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피드백을 이번에 나오는 책에서 모두 했었는데요. 책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다 잘렸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한 400페이지?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렸고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이번에는 의견을 좀 최대한 자제하고 그대로 읽어드린 다음에 분량을 나눠서 그 다음 편에서 이제 피드백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는 형태로 하던가 아니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난리죠.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뭐 무역 전쟁도 그렇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일 무역 전쟁까지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국가들도 서로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난해부터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연 때 오셨던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강연 활동을 조금 중단하고 직원 교육에 힘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는 좀 전달이 안 된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올해 초부터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뭐 3개월물과 10년물 미국의 국채의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도 일어났었죠, 잠깐. 물론 바로 이제 시장이 마감하기 전에 반등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여러 현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대출도 많아지고 있음을 제가 요즘에 느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자금을 공수해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유치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급하게 자금 모집을 하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물주라 그래야 되나요? 투자를 하는 분들은, 투자 회사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투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몸을 사리느라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경직되죠. 그렇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채권 만기가 돌아와서 그 채권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연장 안 해주는 거죠. 왜?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니면 이자를 더 높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 주고 못해. 너네 아니면 돈 빌릴 데 없냐? 이러고 이제 다른 데를 찾는데,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신주 발행이나 이런 형태로 또 자금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런 자금들을 모집할 때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골든타임이 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뭐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수익은 나나 갑자기 자금이 경직돼서 이제 그런 돌아오는 채권들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 현상을 일으키면서 위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2007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것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많이 가지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가 이걸 감당을 못하면서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발생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두시고 투자도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미루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좀 투자를 하세요. 제가 이제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은 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을 찾아냈죠. 실제로 그 금 투자 관련된 영상들이 또 시리즈로 쫙 올라와 있으니까 재생 목록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 진짜 금 투자했냐? 네, 저는 뭐 말만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원골드를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쁜데 이걸 일일이 돈을 입금하고 뭐 해가지고 매번 뭐 분기별로 아니면 뭐 매달 달별로 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구매가 되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약 한 300만원 정도가 모였죠. 네, 금과 은을 같이 사고 있고요. 실제 수익률은 약 10% 정도 발생했습니다. 계속 이거 사도 되느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저는 우선 여기 보이는 금 가격 위쪽에 보이죠? 여기요. 이게 1400불대 초반부터 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0%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에는 몇 불이었더라? 12불이었나요? 13불이었나요? 13불대 초반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초반일 때 그때 대량으로 구매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는 이제 현물로 많이 그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요렇게 원골드로 계속 꾸준히 매달 달달이 자동 결제를 해놨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계속 달달이 결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셋업 오토 인베스트 돼 있죠. 여기 실제로 보시면 골드 300불, 실버 300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투자를 했던 KRX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원골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KRX 금거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때 같이 또 KRX 금거래를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매수했던 금은 지금 수익이 몇 프로나 났을까요? 금 그거 뭐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빼고 뭐 거래 수수료 빼고 이러면 얼마 남지 않지 않느냐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영상 꼭 보세요. 시리즈물로 쫙 올라와 있습니다. KRX가 무조건 유리하다. 현금으로 한 방에 크게 살 수 있으면 KRX로 사면 됩니다. 실제로 현금화도 되게 편하고요. 실제 KRX의 금 수익률은 30% 가까이 났습니다. 대단하죠? 네. 금 투자해서 29.1%의 수익률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더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 블로그나 이런 제가 계속 포스팅을 관련된 포스팅을 또 하다 보니까 답변은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현물로도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세금이 붙겠죠. 그리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매도하면 그냥 바로 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할 때 또 가져다가 쓸 수 있죠. 네. 2장을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식품. 과거 일본과 한국은 어떠했을까? 네, 책의 컨셉 자체가 인도네시아를 소개하기 전에 같은 산업 분야의 일본과 한국, 일본이 한국보다 빠르죠. 그래서 일본을 소개를 하고 한국이 이렇게 따라갔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갈 것 같다 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했던 그런 책입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미 흘렀으니까 결과물이 나왔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한국 식품 산업의 대표 종목 주가 흐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과 한국에서 급성장한 종목이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면 신흥국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나라의 경제 발전 흐름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대표 종목의 주가 변화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특히 식품 종목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가격에 쉽게 반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측 및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곡물 가격, 물가 상승 등으로 한번 상승된 상품의 가격은 쉽게 인하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예시인 거죠. 과자나 라면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다.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다. 근데 잘 떨어지질 않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대표 식품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 과거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종목의 흐름과 변화를 먼저 살펴보자. 다음은 일본을 대표하는 식품 종목 중 즉석 라면 업계 1위인 니신푸드다. 니신푸드는 1948년 대만계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에 의해 설립되었다. 세계 최초 인스턴트 라면, 세계 최초 컵라면을 개발해 일본 및 전 세계에 공급해오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 전문 기업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6,366억 엔, 하나로 약 6조 원 정도의 규모의 회사로서 2015년 5월 기준 5,40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일본 내 시장 점유율 40% 정도로 2위인 도요스이산, 동양수산이죠. 도요스이산의 26%에 비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그때 그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이고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자료보다 이런 일본이나 한국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한국은 좀 괜찮은데 일본 자료죠. 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본 책에서 비교할 대부분의 종목은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 뿐이다. 모래 속에 숨겨진 진주 같은 종목을 찾는 독자라면 지금이라도 이 책을 당장 덮길 바란다. 과거 선진국의 히스토리를 따라 신흥성장국에 투자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10년 후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수익을 얻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다음 차트를 통해 니신푸드의 지난 10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3년 1월 기준 2,600엔대였던 주가가 현재는 6,400엔대를 보이며 10년간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앞에서 식품 관련 종목은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물론 회사의 실적 개선이나 획기적인 제품 개발 등으로 급성장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요동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종목은 그런 것이 아니다.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글로벌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급격한 주가 상승보다 누구나 알고 꾸준히 성장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에 소개하는 종목들도 바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코카콜라와 같은 종목들이다.
그럼 다시 주가의 흐름을 넘어가서 필자는 니신푸드의 주가 흐름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주가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상을 띄었다. 다음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2005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함에 맞춰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와 니신푸드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니신푸드 또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전인 2012년까지 주가 또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이후 2014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며 니신푸드 주가 또한 급등세를 보인다. 이는 2014년 아베 정권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일본의 경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식품 종목의 주가 흐름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몇몇 눈치 빠른 독자들은 벌써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농심을 살펴보자. 일본의 니신푸드보다 17년 뒤처진 1965년 설립된 한국의 농심은 90년대 말부터 한국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오뚜기 16.2%, 삼양 13.8%, 팔도 8.1% 등 타사에 비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삼양라멘이 80%가 넘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80년대 중반 농심에게 역전당한 후 농심의 시장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농심의 점유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뚜기와 삼양식품의 점유율 상승이 농심의 주가를 20만원대에서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네, 지금은 삼양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농심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자. 2003년 7만원대였던 농심의 주가는 12년이 지난 지금 28만원대로 올라서며 4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04년 20만원대에 진입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3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농심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심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자. 그래프는 2003년 이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이후죠.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과 2011년 잠깐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는 유럽발 글로벌 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유가 상승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밟고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한 가지만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워렌 버핏 투자 노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경영대학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행위일수록 더 큰 보상을 한다. 그러나 단순한 행동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위 그래프는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를 2000년도부터 추적해 재구성한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만 본다면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중국이 요렇게, 네. 한국도 요렇게죠. 위로 치고 꺾여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인도네시아와 일본이다 라는 얘기고요. 2000년 초반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한국의 60, 70년대와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큰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 식품 종목인데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 정도로 해서 끊고요.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앞단에 한국과 일본의 사례, 일본과 한국의 사례죠. 네, 그렇게 설명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 식품 종목에 대해서 읽어드린 후에 바로 피드백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이렇게도 돼 있고 종목이 그 다음에 또 있네. 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하네요. 그 다음에 네, 피드백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식품에 대한 2장에서 인도네시아 얘기는 아직 못하고 과거 한국과 일본 사례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투자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와디즈에 제 책이 두 번째 책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서포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과거에는 이제 저 혼자 고군분투했고 과거 책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